우리들의 벽사일기 제1장 제13화 세탄이 제1편. 그렇게 한참을 차가 달려 도착한 곳은 남양주 금곡에 자리 잡은 박수무당의 전원주택이었다. 상현은 백마녀의 지시로 이미 여러 차례 이곳을 찾아온 탓인지 차량 내비게이션도 켜지 않은 채 익숙한 듯이 차를 몰았다. 그렇게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엔 덩그러니 전원주택 하나가 있었다. 붉은 기가 맴도는 젓갈색 페인트로 칠해진 벽돌 주택은 음습한 기운이 가득했다. 한적한 동네 산초입 입구에 있는 2층 주택에 들어서자 초록색 철조망을 넝쿨처럼 감싸고 있는 주황빛 능소화가 눈에 띄었다. 전원주택 2층 집을 바라보던 수인은 바로 올라오는 구역질에 그대로 토를 할 뻔했다.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토악질을 억지로 억누르라 가슴을 쓸어내리는 수인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야, 귀기가 장난이 아니네. 이건 뭐 귀신 서굴인데. 어떻게 집 전체가 이럴 수가 있나? 놀란 것인지 감탄하는 것인지 모르게 조용히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수희를 바라보던 백마녀는 수희에게 손짓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눈앞의 수희뿐이었기 때문이다. 등은 다 휘어 잔뜩 구부정해졌고 노쇠하여 기운이 없는 늙은 노인이었지만 지금 백마녀의 걸음 하나만큼은 재빨랐다. 그녀는 지금 무릎이며 허리 곳곳이 미친 듯이 쑤시고 저릿하며 아팠지만 당장 1분 1초가 급했다. 한시라도 낭비할 여유가 없었기에 백마녀는 자신의 온몸에 느껴지는 고통을 무시하며 이를 악문 채 집마당 안으로 미친 듯이 걷고 있었다. 초록색 철조망을 지나 주택 내부로 들어가니 집을 둘러싼 암울한 귀기는 한층 더 짙어져 있었다. 수인은 분명 고양이나 개를 이용한 고독술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짐승 누린내와 뭔가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가 이미 집을 둘러싸고 집 주변에 가득 배어 있었다. 고독 혹은 무고라고 불리는 금기술은 보통 독을 가진 벌레를 싸움 붙이고 난 후 이중 살아난 하나만을 가지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후대에는 이것이 변모하여 고양이나 개를 이용하는 다른 방식으로 변하게 되었다. 영물 중 하나로 취급되는 고양이를 고독수를 통해 죽게 하고 그 원한을 이용하니 이것은 평범한 보통 저주가 아니라 끔찍한 저주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금기시된 비방을 저지른 무당을 만나 이를 해결해야만 했다. 수인은 금기의 종우의 병실에서 검은 고양이 귀신을 소멸시키면서 잔뜩 화가 나 있었다. 백마녀가 거칠게 1층 현관문을 벌컥 열었지만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백마녀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을 가로질러 걸어가기 시작하자 수희와 상현이 백마녀의 뒤를 따랐다. 백마녀가 바로 신당이 있는 안방으로 다가가 안방문을 확 열어 제끼자 남자 박수무당은 백마녀가 이미 자신을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태연스럽게 백마녀를 바라보며 능청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백마녀가 남자 박수무당을 향해 호통을 치려 한바탕 소리를 내지르려는 순간 수희가 재빨리 백마녀 앞에 나서서는 앉아있는 박수무당을 가만히 내려보았다. 그런 수희의 시선을 남자 박수무당이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다. 남자 박수무당은 갑자기 등장한 낯선 수희를 한참 바라보더니 한껏 커진 동그래진 눈동자로 흥미롭다는 듯이 수희를 쳐다보며 말했다. 넌 뭐냐? 일반인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무당도 아닌 것 같은데. 정체가 뭐야? 신기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수희를 쏘아보던 남자 박수무당이 순간 깨달았다는 듯이 자신이 쥐고 있던 접혀있던 부채를 쫙 펼쳐 보이며 수희에게 말했다. 아, 딱 보아하니 칠성줄도 없고 신가물도 아닌 것이 무불통신한 거야. 수희는 재미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올려 남자 박수무당을 향해 웃어 보였다. 수희는 감탄했다는 듯이 능청스럽게 휘파람을 불며 손가락을 튕겼다. 오, 완전 사자는 아닌가 보네. 다들 그럽디다. 내가 무불통신했다고? 남자 박수무당과 수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무불통신이란 것은 무당들에게 있어 흔한 일이 아니었다. 보통 신을 받기 위해서는 신병이 오거나 어떤 신의 계시가 있어야 했고 대대로 가족에게 이어져 오는 세습무라 할지라도 신을 받기 위해서는 신내림 굿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했다. 하지만 무불통신이라는 것은 신의 의사만으로 강림하여 무당이 되는 것을 말했다. 기운이 좋은 명산에서 그 흔한 치성 기도조차 올리지 않아도 신을 받는 것이다. 수희는 신당을 꾸리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신어머니를 두지도 않았다. 쉽게 말해 무불통신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신에게 선택받아 너 내 거 해라 라는 초이스를 당한 것이다. 너 허주지? 어디서 잡기신 개쌍년이 겁도 없이 대들고 지랄이야. 수희를 향해 무서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바락바락 소리를 치는 남자 박수무당을 향해 수희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잠자코 가만히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다. 한참을 아무런 말 없이 남자 박수무당을 쏘아보던 수희 역시 기가 죽지 않은 목소리로 바락바락 소리쳤다. 야, 내가 여기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니.
모셔도 그런 걸 모셔. 당신 그러다가 미쳐서 머리에 꼭 꽂고 비 오는 날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동네 사방팔방 뛰어다녀. 정신 차려, 이 개새끼야. 수희가 유심히 주변 기운을 살피며 박수무당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있던 것은 저 남자 박수무당이 모시고 있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내기 위해 집중을 하며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것이다. 수희가 느끼기엔 지금 저 남자 박수무당의 몸속엔 주신을 밀어내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허주 잡귀가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허주는 인간귀가 아니었다. 수희는 눈앞에 있는 남자 박수무당의 목에 칭칭 감겨있는 동물령들은 기괴하기보다 불쌍하고 안타까웠다. 그것들은 아까 종우의 병실에서 자신이 불태워 소멸시킨 고양이 귀신과 같은 묘귀였다. 그런데 그런 묘귀들 사이에서 어떤 작고 새하얀 존재 하나가 온몸이 찢겨나가 너덜대는 몸으로 그 남자 박수무당 곁에 꼭 붙어 있었다. 그 모습을 한참을 쳐다보던 수희의 커다란 갈색 눈동자에 굵은 눈물들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입에 걸레를 물고 태어나서 한 욕하는 욕쟁이긴 한데 오늘은 진짜 험한 말 좀 해야겠다. 이 새끼 이거 보통 연병할 새끼가 아니네. 너 어마어마한 씹새끼구나. 너 뒤에 있는 단지에 뭐 있냐? 야, 이 개새끼야. 이 거지발사개 같은 가족 같은 거사. 거친 욕지거리를 내뱉는 수희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다 못해 핏줄이 터질 정도로 새빨개져 있었다. 그만큼 지금 수희는 화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흥분 상태였다. 그런 수희 뒤에선 백마녀와 상현이 나란히 서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다. 수희가 지금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 것은 그녀의 눈앞에 보이는 단지 안에 들어있는 세탄이의 혼령 때문이었다. 세탄이는 태작이라고도 불리는데 금기 중에서도 최상의 금기로 불리우는 연매술이었다. 자신의 신기가 다한 무당이 자신의 신발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는 금단의 비방술이었다. 보통 세탄이를 만드는 방법은 이러했다. 오갈데 없는 부모 잃은 고아를 항아리에 가둬놓고 2에서 3일가량을 굶긴 뒤 뚜껑을 열고 먹을 것을 보여준다. 이때 한창을 굶주린 배고픈 아이가 자연스레 음식을 향해 손을 뻗으면 그 순간 아이의 손을 잡아 손가락 끝을 잘라버리고 항아리는 그대로 땅에 묻어 아이를 굶겨 죽인다. 이후 잘라낸 손가락을 몸줄로 삼아 항아리 단지에 모시고 그 신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렇게 비참하게 버림받고 굶어 죽은 어린아이의 귀신을 사람들은 세탄이라고 불렀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연매술을 이용하여 아이의 혼령을 대나무통 속에 가둔 뒤 그 대나무통을 가지고 돈 많고 잘 사는 부잣집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음식으로 아이의 귀신을 꿰어낸 뒤 그 부잣집 가족에게 병이 생기도록 하는 일들이 성행했다. 그 후 무당은 부잣집에 찾아가 자신의 신기로 병을 해결해 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여 금전을 챙기곤 했다. 세탄이는 자신을 만들어낸 무당의 말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세속에서는 연매라 부르며 나라에서도 이를 엄격히 금지하였다. 지금 눈앞에 뻔뻔스런 이 남자 박수무당은 고양이 귀신인 묘기를 부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어린아이를 죽여 만든 세탄이까지 부리고 있었던 것이다. 넌 진짜 존나게 쳐맞아겠다. 너 말이야, 오동나무 관 속에서 향냄새 좀 맡아야겠다. 내가 너 진짜 가만 안 둬 죽여버릴 거야. 수희가 당장이라도 박수무당의 멱살을 잡고 신당을 뒤엎을 기세로 흥분해서는 씩씩대며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남자 박수무당이 재빨리 오른손에 쥔 방울을 미친 듯이 흔들어 대기 시작했다. 수희가 남자 박수무당에게 거의 다가가려는 순간 무언가 벽이라도 생긴 듯 수희의 앞에 엄청난 기운이 수희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남자 박수무당의 앞을 막아섰다. 내까짓 게 어떻게 날 막아? 웃기는 년이네. 절대 자신에게 다가올 수 없다는 듯이 기세가 등등한 남자 박수무당은 여자처럼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수희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은 묘기들 여럿이 박수무당의 어깨며 다리를 몸을 칭칭 감고 서서히 박수무당을 조이고 있는 모습이었다. 박수무당은 자신의 몸에 칭칭 얽혀있는 묘기들이 보이지도 않는지 더욱 신나서 더 열심히 방울을 흔들어 대고 있었다. 무당이 흔드는 방울 소리가 점점 더 격해질 때마다 그에게 얽혀있는 수많은 고양이 귀신들은 더욱 더 음산하고 사악한 귀기를 내뿜으며 발광하기 시작했다. 분명 눈앞에 있는 남자 박수무당은 무당방울로 묘기를 부리는 것이 분명했다. 저대로 두면 묘기한테 지가 곧 잡아먹힐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멍청한 새끼네 저거. 병신 아냐? 수희는 미간을 찌푸린 채 이를 꽉 다문 채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승주가 닭피로 쓴 부적이나 엄나무, 벽조목 모두 저 기운을 감당하기 어려울 터였다. 순간 수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어떤 생각이 하나 있었다. 근데 이게 먹힐라나? 수희는 자신의 등 뒤에서 백마녀와 나란히 서 있는 상현을 돌아보며 그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저기 곰 같은 오빠.
나 좀 도와줄래요? 조용히 자신을 부르는 수희의 말에 상현이 백마녀를 바라보자 백마녀는 괜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백마녀의 허락이 떨어지자 상현은 수희 앞으로 다가갔다. 그런 상현의 귀에 얼굴을 바싹 가져다 댄 수희가 아까보다 더 조용한 목소리로 상현에게 작게 속삭였다. 저기 뾰족한 거 찔려도 안 아프죠? 아니다. 질문이 이상하네. 당연히 아프겠지. 버틸 수 있죠. 최대한 오래 버텨야 해요. 아까 보니까 병실에서도 잘 참던데 아무튼 참을 수 있죠. 아니야. 그냥 꾹 참아요. 상현은 백마녀의 일을 도우며 칼로 배를 찔려도 보고 강목이나 쇠파이프 같은 소위 어깨들이 말하는 연장의 담금질을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일까 상현의 몸 곳곳은 보기 심한 흉터투성이었다. 명동에서 사채놀이 한답시고 일하는 어깨들 중에 몸이 성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백마녀의 신신당부로 인해 상현은 무더운 한여름에도 늘 터질 듯한 양복 안에 두꺼운 방검복을 겹쳐 입었다. 그런 상현에게 있어 지금 눈앞에 수희라는 젊은 여자가 말하는 뾰족한 것 따위는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현의 맑은 두 눈동자가 수희의 갈색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